뭉크는 1863년 12월 12일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868년 뭉크가 겨우 5살이 됐을 무렵에 뭉크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뭉크의 생애 전반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 엄청난 비극이 닥칩니다.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뭉크의 어머니가 30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너무 젊을 때 돌아가셨네. 뭉크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상처를 긴 시간 동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광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둡니다. 죽은 엄마와 아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죽고 난 이후에 남겨진 그 어린 아이가 느끼는 고통과 절망, 외로움 등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죽은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의 그림자가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죽은 엄마의 사건이 이 어린 아이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뭉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죽은 이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 죽은 자를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작품은 죽은 이보다는 그 남겨진 이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 뭉크가 엄마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비극적이었지만 그 죽음이 가져온 파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삐뚤어졌나? 근데 어머니의 죽음으로요, 다정했던 아버지 크리스티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뭉크의 아버지는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에 정말 갈 길을 잃고 종교에 집착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루터교의 광신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즈음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아이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이해하지 못할 행동? 뭉크의 아버지는 밤마다 이 행동으로 자녀들을 겁에 질리게 했는데요. 뭉크를 환각과 악몽에 시달리게 한 이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밤마다 엄청 무서운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꿈에 나오게, 그 장면이 막 상상되게. 혜성 씨,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네. 왜 그런 짓을 해? 심지어 밤마다 공포소설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네? 왜? 아빠가요? 아빠가요. 주로 살인, 죽음, 유령들이 등장하는 그런 공포소설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보통 거예요. 동화 읽어주지 않나? 그러니까요. 와. 그런데 뭉크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아이들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은 매번 신의 뜻을 어기는 악마이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돌아가신 엄마가 천국에서 너희를 지켜보면서 슬퍼하고 있다. 기도 중에 너희 엄마를 만났는데 너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엄마가 때리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뭉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요. 또 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정신병자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좀 싫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학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어린 시절에 이런 일 겪으면 좀 정서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보통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거를 배우고 그걸 따라하면서 성장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꾸 공포감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뭔가 불안장애를 가진 아이로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그러다가 1889년 25살의 뭉크는 자기의 작품 세계를 확장시킬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해 4월에 뭉크는 크리스티아니아의 첫 개인전을 열었고요. 그 우와. 덕분에 장학금을 받고 해외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러면 뭉크가 노르웨이를 떠나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된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술로 유명한 프랑스? 이태리? 예술로 유명한 파리로 파리. 가게 됩니다. 역시 파리. 당시에 파리는 유럽 예술을 주도하는 최고의 도시였고 예술가들의 성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뭉크는 이렇게 파리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화풍에 눈을 뜨게 됐죠. 그런데 이 파리 유학이 뭉크에게 남긴 또 다른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일은 1889년 11월에 뭉크에게 또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니야? 어린 시절에 정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애지 부모님 다 돌아가셨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뭉크는 정말 그야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심각했던 건 그가 굉장히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자살 충동? 나는 죽음과 동거한다. 어머니, 누나, 아버지. 하루하루가 똑같다.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이 내 유일한 벗이다. 최악의 경우 갑작스러운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벽난로에 머리를 기댄다. 목숨을 끊어라. 그러면 모든 게 끝이다. 왜 사는가? 너무 우울한데? 진짜 어떡해.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뭉크가 이런 자살 충동뿐만이 아니라 온갖 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에 가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했고요. 또 모자를 똑바로 썼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강박까지 있어. 그렇죠. 그런데 뭉크의 생의 프리즈 연작 가운데 뭉크의 기념비적 작품이자 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바로 이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규. 절규입니다. 와. 저게 1,300억이 넘는다는 거죠. 이거 말고 이제 요거랑 똑같이 생긴 파스텔 스케치였거든요. 오일 스케치였거든요. 얘는 아마 값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절규라는 작품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그냥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진짜 공포? 그렇죠. 절규는 현대미술사에서 엄청난 화제와 영향을 미친 작품인 만큼 이를 둘러싼 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규를 둘러싼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미스테리. 미스터리가 있어요? 먼저 절규 속의 패닉 상태처럼 보이는 이 앙상한 모습의 남자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절규를 하고 있는 걸까? 뭘 보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뭉크가요, 해질녘에 한 언덕을 산책하다가 문득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이 그림에 담아낸 거거든요.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아니면 전쟁 아닌가? 환영을 벗다든가. 이때 뭉크가 구체적으로 남긴 글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었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해가 질 무렵 나는 두 친구와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피처럼 빨갛게 변했다. 극도의 피로를 느낀 나는 멈춰서서 난간에 기댔다. 불의 혓바닥과 핏물이 검푸른 피오르 해안을 따라 퍼져갔다. 내 친구들은 공포에 몸을 떨며 뒤처진 나를 남겨두고 계속 걸어갔다. 그때 나는 거대하고 무한한 자연의 절규를 들었다. 그의 대표작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야? 흡혈귀라는 작품이고요. 혈기. 네, 혈기? 이거는 마돈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돈나요? 네, 성모 그 마돈나. 마리아요. 아, 그리고 죽인 거 아니에요? 네, 마라의 처음 죽음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들에는 광기와 불안으로 점점 미쳐가는 뭉크의 정신 상태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성들이 모두 뭉크가 사랑했던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 3명의 여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먼저 뭉크의 첫사랑은 밀리 타울로브라는 여성이에요. 1885년에 뭉크가 가족들과 여름 휴가차 한 휴양지에 갔다가 운명처럼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밀리 타울로브였습니다. 당시에 밀리는 사교계를 주름잡는 요즘 말로 셀럽이었고요. 신여성이었습니다. 스타일이 되게 모던해 보여요. 그렇죠. 샤넬 스타일이네요. 네. 그럼 당시에 밀리를 만났을 때 21살 청년이었던 뭉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실제 뭉크예요? 네, 이게 20대 초반의 청년 뭉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풋풋한 모습으로 어린 청년이 시작한 첫사랑은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심지어 밀리는 20대 청년 뭉크를 여성 혐오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떡해.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 남편이나 애인이 있었어요. 아우, 그렇죠. 이미 밀리는 유부녀였습니다. 아. 금단의 사랑을 시작한 뭉크는 그녀에게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둘은 계속해서 밀회를 이어나가면서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렇죠. 그리고 뭉크는 첫사랑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회백색 해변을 따라 내려갔다. 이곳은 내가 처음으로 육체적 사랑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배운 곳이었다. 그전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눈빛의 신비로운 마력을,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키스의 중독성을 알게 됐다. 네. 키스를 중독적으로. 그 처음이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막 짜릿하고 막 달콤하고 막 이런 첫사랑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데 두 사람은 1891년까지 6년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와, 오래 만났다. 그렇죠. 근데 뭉크는 정말 밀리가 언젠가는 이혼을 하고 자기에게 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밀리가 이혼을 했습니다. 뭉크가 그렇게 바라던 순간이었겠죠. 밀리가 뭉크가 아닌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고 만 거예요. 아유, 저 여자가 문제야, 저는. 그러니까 뭉크는 자기가 그녀에게 그냥 외도 상대에 불과했다고 깨닫고 나서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저 가지고 논 거잖아요. 네. 이 첫사랑이 잘 안 풀리면서 뭉크는 어떻게 됐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밀리와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뭉크는 흑화합니다. 흑화. 이때부터 여성을 이제 약간 두려워하고 그리고 혐오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유. 그래서 이러한 뭉크의 여성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난 작품이 아까 여러분 보신 흡혈귀라는 작품이고요. 흡혈귀. 와. 근데 여러분 눈에는 지금 이 두 남녀가 어떤 모습인 걸로 보이세요? 피가 나오고 있으니까 목을 뜯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 피가 아니라 머리카락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작품을 감상한 뭉크의 어떤 지인이 마치 흡혈귀가 남자의 목을 물고 피를 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 작품의 제목이 흡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뭉크는 흡혈귀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성이 쾌락을 주지만 동시에 고통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두 번째 사랑의 주인공이 다그니 율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다그니 율은 뭉크의 먼 친척이었는데요. 그녀가 피아노를 공부하려고 베를린에 오게 되면서 이제 베를린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뭉크는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다그니 율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녀와 잠깐 사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의 엇갈린 사랑 때문에 뭉크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 다그니 율은요, 나중에 뭉크의 친구였고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푸시비셰프스키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뭉크의 친구랑 사랑을 그렇죠. 했어요. 삼각관계야 이번엔. 네. 그런데 이제 사랑에 빠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푸시비셰프스키랑 결혼까지 해버려요. 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친구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이때 뭉크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야 다 벗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이요, 실제 상황과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그니의 앞에 뭉크가 서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는 이 둘이 연인 사이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지켜보면서 질투에 사로잡힌 이 남자가 실제로는 다그니의 남편인 푸시비셰프스키라는 거죠. 그래서 뭉크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과는 전혀 반대로 그림을 그려서 질투에 사로잡힌 자기의 감정을 역설적으로 드러냈죠. 이렇게 뭉크를 질투에 사로잡히게 만든 두 번째 사랑, 다그니 율을 뮤즈로 삼아서 자신의 대표작을 완성하는데 그게 바로 마돈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미친 여자 같이 보여요. 그렇죠. 옷을 벗고 너무 당당하게 몸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눈빛도 좀 그렇고, 사실 작품의 제목인 마돈나는 성경에서 성모 마리아를 뜻하지만 뭉크는 이 작품에서 마돈나를 성녀인 동시에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메두사의 이중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사랑, 이걸 갈망하면서 또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제 만나게 될 세 번째 사랑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끝판왕인가요? 끝판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여인이야말로 뭉크를 미쳐버리게 만든 스토커였거든요. 스토커? 그때 세상 경험이 많은 한 여성을 만나 나는 호된 체험을 했다. 나는 불행하게도 열정적인 사랑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몇 년간 광기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녀야말로 내 인생의 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898년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뭉크는 34살이고 툴라는 29살이었습니다. 툴라는 부유한 와인 수입상의 딸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는 순조로웠는데 뭉크가 자신과의 결혼을 자꾸만 미루자 툴라가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자 보는 눈이 좀 없었던 것 같다. 바로 그 사건을 겪고 뭉크가 그린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남자가 뭉크인데요. 침대 옆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여성은 바로 툴라입니다. 대체 뭉크와 툴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뭘 겪은 거죠?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면서 뭉크를 협박을 했어요. 그 뭉크가 이를 말리다가 그만 총알이 발사됐는데 그 총알이 뭉크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산산조각 내고 맙니다. 총알이 박힌 게 선명하게 남아있죠. 어떻게? 화가에게 있어서 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손을 다쳤다는 것은 아마 내가 두 번 다시는 예술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셌던지 뭉크는 그 이후로 두 번 다시는 남에게 자기 손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림에서도 자기 손을 감추기 시작하고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평화가 나를 감싸곤 했다. 불안으로 죽을 것 같던 밤에도 그림을 그리고 나면 행복한 기분으로 침대에 들었고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다. 그림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이 짤츠부르크는 카톨릭 대주교가 다스리는 카톨릭 주교령이었어요. 지금 교황이 다스리는 바티칸 시국처럼 종교 도시였었는데 개신교와의 갈등이 있어서 카톨릭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할 때였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음악을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때 모차르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모차르트 아버지는 그 레오폴드 모차르트라고 하고 어머니는 안나 마리아라고 하는데 슬하에 7아이를 두었는데 모차르트가 그 7째이자 막내로 태어난 거죠. 막둥이. 네 살에 작곡을 시작한 모차르트는 이제 계속 작곡을 해나가는데 5살 때 작곡한 악보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진짜 궁금하다. 나 못 믿겠는데. 저기 4살 필기체가 아닌데요? 그 모차르트가 쓴 거는 아니고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치는 걸 아버지가 놀라서 옆에서 받아 적은 건데요. 한번 음악을 듣고서는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리고 모차르트는 자기 음악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이 인물을 한 명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요한 크리스찬 바하입니다. 네, 여러분한테 익숙한 그 바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아니라 요한 크리스찬 바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요한 크리스찬 바하의 교향곡을 듣고서는 그 모차르트가 엄청 감동을 받아서 교향곡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 6살 모차르트가 첫 번째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네. 또 한 번 이제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교향곡은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로. 그런데 피아노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오케스트라. 플룻, 그 클라리넷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이들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그렇죠. 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장이 대조적인 악장이 여러 개로 되어 있고 그 악장마다 주제가 달라서 이 구성이나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극적인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꽤 어려운 곡이고요. 이것을 그 8살 나이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까 가히 신동이라고 할 만합니다. 어떻게 해냈지? 그래서 모차르트를 이게 그냥 만들어진 천재가 아니라 신이 짤츠부르크에 일으킨 기적이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곧바로 이것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것이요? 보통 네. 세계사에서 계획하는 건 반란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나요? 그치 그때 있었으면 그래서 신동 아이를 소개하고 근데 바이올린 신동. 만약에 저때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대박이었을 거예요. 바로 다이아 버튼. 기발한 답변이 나올 줄은 알았는데 상상 초월인데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의 재능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로 가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일일이 연주 계획, 그러니까 연주 일정, 그다음에 그 루트 이걸 직접 짜거든요. 매니저네 매니저. 그렇죠. 진짜. 매니저이자 또 연출가이자 선생님이기도 스타일리스트. 했고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자신의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아들의 뒷바라지만을 위해서 온 전성을 또 쏟게 됩니다. 짤츠부르크에서 떠나서 뮌헨 거쳐서 그다음에 마나임,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벨기에 브뤼셀을 간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넘어오고 와. 여기서 런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월드 투어가 비행기 많네. 타도 힘든 거리인데. 와, 다 돌았네. 전 유럽을 돌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저런 일정을 소화했다고요?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획했던 여행 기간이 무려 3년 반이나 됐죠. 3년 반이나 됐죠. 쉬지도 못하고 3년 반을 계속 살려는 거예요. 초등학교 초등학생. 이렇게 연주 여행을 통해서 모차르트가 음악가로 성장하는 동안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트 역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사실 모차르트가 늘 유럽의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우아한 연주만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모차르트 아버지가 직접 연주회를 기획해서 이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라 중산층이나 허름한 선술집의 서민들인 적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어린 모차르트가 건반악기로 깜짝 쇼하는 것 같이 그 문구를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한데, 지원 씨가 읽어줄래요? 소년이 건반을 헝겊으로 완전히 덮고 연주를 하고 어떤 음이나 화음을 들려줘도 다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솔깃하죠?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모차르트 아버지가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었거든요. 페이? 왜냐면 매니저니까. 저는 벌어야죠. 예. 매니저니까. 자꾸 배가 산으로 가서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네. 페이 중요한데.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아들의 천재성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많은 연주회를 열기 위해 이 방법을 썼는데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더 돋보이게 하고. 이 방법? 정답. 규현 씨. 정말 이제 대중적으로 유명 인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공연에. 그러면 사람들이 야 여기 그 사람도 가는 그 공연이네. 셀럽을 초청하는 거죠. 기발하긴 한데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그 소규모로 일부러 열어서 최소 인원만 그때 볼 수 있게 해서 한정? 궁금하게 한다. 한정. 아, 그것도 기발한데요. 역시 오답입니다. 좀 정답. 네. 방청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 네? 끝날 때마다 알바요? 천재 아니야? 진짜 와 방청객 대단하다. 알바를 푼다고요? 이런 리액션을 공연 중간중간에 계속 넣는 아니 거예요. 다시 답해. 기다려주세요. 아니 혜성 저기 씨 정답인지 오답입니다. 아닌지 좀 기다려주세요. 같은 서울대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답하신 줄 알았어. 네, 혜성 씨 오답입니다. 해보세요. 네. 전단지. 소연 씨. 전단지를 썼어요. 네. 전단지를 썼는데 아니 아직 정답이라고 안 했어요. 아니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전단지에다가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썼어요. 정답. 혜성 씨? 혹시 약간 과대 광고 비슷하게 한 거 아닐까요? 이 천재성을 돋보이게 하려고 나이를 더 어리게 속이는 거죠. 뭐 몇 살 더 깎아서?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와. 진짜? 얼마나 좋았어요. 아니, 나이를 굳이. 안 그래도 이렇게 왜 어린데. 어린애를. 아들이 신동 소리를 받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간파한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2년 동안 7살로 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모차르트 아버지가 광고지에 실은 내용에 그 증거가 있거든요. 어머 남아있대. 어머. 어떡해. For the benefit of Miss Mozart of 11 and Mr. Mozart of 7 years of age, prodigies of nation. This method is therefore taken to show to the public the greatest prodigy that Europe or that even human nature has to boast of.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쓰던 요즘에도 용어 아니야? 쓰는 무엇을 말인데. 보든 무엇을 상상하든. 이거 우리 항상 최근에 막 광고했던 말. 아 근데 그러네요. 지금 원래 5살 차인데 지금 4살로 줄어들었네요 일단.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야망과 희생, 본인의 천재적인 능력에 힘입어 모차르트는 성황리에 유럽 투어를 마치게 됩니다. 장장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고요. 그 사이 모차르트는 7살 아이에서 10살의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 가족은 유럽을 돌면서 당시 10,000플로린 이상의 돈을 번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수억 이상의 돈을 벌었던 거죠. 엄청 벌었네요.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집안이 아주 부자가 됐겠는데요? 그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인데 여행 경비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인도 이제 고용을 할 때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손에 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연주 여행을 통해서 잃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잃었다고요? 그렇죠. 그 잃은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항상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각 도시를 돌며 연주를 다녀야 했는데 마차로 도시를 이동하는 건 그 당시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씩 갔었던 짤츠부르크에서 가장 가까운 르넨만 해도 마차로 이동하는데 29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숙소마저 이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건강을 해치기 일쑤였는데요. 실제로 선연두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어려서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그 발육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163cm도 안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너무 욕심부렸다. 1769년 12월 또 한 번의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모차르트 부자의 목적지는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명실상부한 음악 선진국이었고요. 그 무렵 인기 있는 오페라들은 이탈리아 양식이었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이탈리아로 연주 여행을 떠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1년 3개월의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1771년 15살의 나이로 짤츠부르크에 돌아왔을 때 모차르트의 명성은 훨씬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고용한 짤츠부르크의 대주교와 번번이 부딪혔던 겁니다. 대주교는 사실 계몽 군주고 긴축 재정을 써서 그 짤츠부르크는 굉장히 유능한 군주였다고 하지만 음악에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연주장도 폐쇄하고 교회 안에서는 악기 연주도 금하고 노래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다 모차르트 같은 셀럽을 자기 밑에 두려는 계산 때문이었어요. 이제 21살 된 모차르트는 인내력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차르트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직접 남긴 글이 있는데 한번 규현 씨가 그 모차르트 심정으로 읽어주시겠어요? 처음 2번의 아련 때 대주교는 제대로 근무할 생각이 없다면 꺼지는 게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애송이라느니 비열한 놈이라느니 풋내기라느니 칠칠치 못한 놈 따위의 훌륭한 말이 군주나 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바람에 결국 저도 울컥했고요. 저는 제가 시종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속상해 보이네요.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모차르트 부자는 1777년 8월에 대주교에게 작심을 하고 연주 여행을 허락해달라는 청원서를 쓰게 돼요. 그 대주교는 모차르트 부자를 둘 다 해고해버려요. 오히려 땡큐 아니에요? 잘 된 거 아닌가? 자유를 찾았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보낸 청원서는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모차르트 아버지는 지금 궁전 악단의 부악장이었는데 해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주교에게 간절히 자비를 구했고 다행히 그 해고는 면할 수 있었었는데 하지만 모차르트는 해고 통보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계획대로 5년간의 궁정음악가 생활을 마치고 짤츠부르크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잘했네. 대신 그 대주교의 눈치를 보느라 아버지가 떠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어머니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모차르트 아버지 역시 본인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재차 직장을 구해올 것을 강조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그의 아내에게 모차르트의 이것에 대해 특히 잘 감시하라고 특명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너무 쉽네. 나 모르겠는데. 알겠네. 나 모르겠는데. 정답. 네, 지원 씨. 여자. 아이돌이잖아요. 클래식의 아이돌. 연애사. 못 살아. 역시 정확한 정답입니다. 맞아요? 정확한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아이돌 출신이라 역시 다른데요. 네. 여자 조심해야죠. 사실 모차르트가 여자에 빠져 있으면 모차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차르트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그 여행을 떠나자마자 아버지 고향인 그 독일의 아우스부르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아우스부르크에서 모차르트는 첫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 첫사랑의 주인공은 18살 사촌 동생 베슬레였어요. 뭐야? 사촌 동생이요? 모차르트는 보름 정도 작은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촌 그 베슬레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소연 씨, 네. 그 모차르트가 베슬레 어떤 면에 그렇게 빠진 거예요? 베슬레가 또 굉장히 발랄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도 처음으로 또래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그 첫 상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또래랑 뭐 이렇게 말을 터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맨날 살면서. 아빠가 막 정말 쌍심지를 켜고 욕하시는 줄 알았어. 아 뭐라 그러죠? 아니 쌍심지를 진짜 켜고 본다 하잖아요. 오늘 맞아요. 부릅뜨고 정말 감시를 바로 옆에서 하다가 너무 억압하면 안 돼, 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벗어났잖아요. 그것도 10대도 아니고 21살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네. 하지만 좋았던 시간도 잠시 모차르트는 예정된 마나임과 파리로의 여행을 떠났어야 했는데요. 그렇지만 마나임에 도착해서도 베슬레에게 편지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돼요. 당시 그 모차르트가 쓴 러브레터가 남아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가장 사랑하는 베슬레, 헤즐레야. 래퍼네요. 라임이 야, 클래식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라임이 아주 와. 가장 사랑하는 베슬레, 헤즐레야. 이제는 잘 자라고 말하고 싶네. 뿌지직 뿌지직 소리가 날 정도로 꽃밭에 똥을 싸라고. 이게 뭐예요? 러브레터예요? 푹 잘 자라고 엉덩이를 입게까지 늘어놓고 말이지. 아, 엉덩이가 아파. 불타고 있는 것 같네. 어쩌면 똥이 나올 건가? 뭐라고? 그래, 맞아. 똥이야. 너로구나. 보인다. 냄새가 난다. 그리고 뭐야? 이건 그랬구나. 뭔 소리야? 무슨 똥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헤즐레한테? 네. 똥이라고 한 거예요? 다들 놀랬죠? 너무 애기 같아요. 어떤 네, 의미예요? 유머라고 하기에는 좀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좀 음담패설 같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 때문에 모차르트 연구자들 중에서는 그 모차르트가 분변 음욕증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변 음욕증이 뭐예요? 이 분변 음욕증이란 게 배설물의 성적 흥분을 느끼는 이상 성욕을 가리킨다고 해요. 실제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그 똥 얘기 응가 막 좋아하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똥 얘기하면 웃고 막 이러는 건데 아까 막 사회성을 너무 못 배웠잖아요. 사실 또래 애들도 많이 못 만나봐서 그게 되게 성장이 그런 쪽으로 좀 아, 그때 멈춘 건가? 그러니까요. 좀 뭐 정확한 이유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이런 지저분한 표현은 그 가족이나 연인한테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모차르트 가족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농담이나 뭐 놀이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요. 사실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여러 나라를 떠도느냐고 또래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항상 그 어른들 틈에서 자라면서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과 피곤함을 푸는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다면
프랑스에 또 다른 천재 조각가 그 로댕이 있습니다. 로댕. 로댕은 당시에도 조각가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이와 함께 한 가지 치명적인 꼬리표가 따라 붙었는데요. 바로 불륜 스캔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불륜이요? 네. 그렇다면 로댕과 함께 스캔들에 휘말린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예쁘다. 진짜 배우 같다. 그 인물은 그의 제자이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조각가였던 까미유 클로델입니다. 아니, 제자를. 스승과 너는 제자고 나는 스승이야를. 아드리아나 씨, 그 미술계에서 카미유 클로델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클로델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사실 능력에 비해서 그 작품이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클로델의 작품이 재조명되면서 섬세하고 유니크한 작품으로 평가받게 됐죠. 그래서 클로델도 로댕과 똑같이 천재 조각가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렇게 19살의 클로델이 로댕을 처음 만났을 때 로댕 나이가 4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4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지요. 하지만 둘의 관계는 곧 파리 미술계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에이? 사실 로댕에게는 19년을 함께한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뭐야? 1864년에 24세의 로댕은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게 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재봉사로 일하던 20살의 로즈베레라는 여성인데요. 도시 여자의 우아함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활발하고 솔직하며 강인한 왠지 남성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여체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라도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자, 로댕이 로즈베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으세요? 완벽한 모델. 모델로. 그냥 내 거야 뭐 약간 이런 거 같은데. 맞아요. 그쵸. 그래서 로즈베레의 매력을 알아본 로댕은 모델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녀는 바로 승낙을 했고 그 두 사람은 작업을 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또 조각상을 만들었구나. 저 로댕이 직접 빚은 작품이죠. 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동거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조각가와 모델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바로 로즈베레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로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일반적인 경우면 아기까지 생기면 이제 결혼하자.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들을 자기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안 올렸고요. 게다가 당시에 로즈베레랑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결혼도 안 했고 좀 나빴어요. 너무 이게 약간 프랑스적인 가치관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유분방하다 그런 느낌이 그쵸. 그 엄마는 뭐라고 불만이 없어요? 뭔가 요구했을 것 같은데 로즈는 어떻게 했어요? 하지만 로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울잖아요. 그럼 울음소리가 로댕 작업하는데 방해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혹시 이러다가 버림받게 되진 않을까 하면서 남몰래 이제 밤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싫어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로댕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로댕은 여성 모델과 작업을 할 때마다 둘이 늘 은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일단 모델들을 뮤즈들을 이제 아틀리에로 이제 불러와서 그냥 자유로웠어요. 그 여자들이 옷 다 벗고 술 마시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로댕이 딱 지켜봤을 때 마음에 드는 포스가 나왔다. 그러면 잠깐 멈춰 해가지고 또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림을 그렸대요. 항상 여자들이랑 많이
접하게 되니까 그 유혹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어이없다. 그래서 로즈 베레는 알고는 있었는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진짜 느낌 이상할 것 같아. 높이가 6m, 넓이가 4m 되는 대작이거든요. 와, 좀 섬뜩하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로댕 작업실에 정말 추종자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서 작업하는 거를 구경하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로댕에게 조각을 배우려는 문화생들도 점차 그 수가 늘어서 나중에 이제 수십 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댕의 명성이 치솟던 1883년에 그의 앞에 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댕의 인생 뮤즈이자 치명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인 까밀 클로델입니다. 드디어 불륜녀가 나오나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너무 분위기 있는 여배우 같아요. 근데 눈빛이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슬퍼 보이죠? 그녀는 19살의 조각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스승의 소개로 파리 조각계의 셀럽인 로댕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되자 한껏 기대에 부풀었겠죠. 이때 로댕의 나이가 43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4살이었습니다. 그 로댕이 제자나 추종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저 클로델이 좀 특별했던 이유가 있나요? 먼저 로댕의 눈을 사로잡았던 건요.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한 클로델의 조각 솜씨였습니다. 잘했구나. 로댕이 인체를 조각할 때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위가 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손을 12,000개를 조각을 했는데 그중에 10,000개는 다 깨부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손의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렵지. 어렵죠. 그런데 클로델은 뭐 잘려있는 손, 뒤틀린 손, 아니면 만지고 싶도록 아름다운 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클로델의 재능을 알아본 로댕이 지옥의 문 속의 인물들의 손과 발을 맡기게 됩니다. 아, 그럼 지옥의 문도 같이 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클로델이 본격적으로 조수로 활동을 하면서 로댕은 재능이 뛰어난 데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어린 제자에게 이제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지옥의 문의 일부가 될 조각상의 모델을 제안을 하는데요. 클로델이 모델로 서기 위해서 로댕을 앞에서 옷을 벗고 자세를 잡아요. 아, 와. 근데 로댕이 그 모습을 보고 반하죠. 둘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로댕이 이 작품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게 뭔 것 같으세요? 아름다움을. 좌절. 저 아름다운데 좌절을 한 여인처럼 보이죠. 근데 저 머릿결을 표현한 게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너무 예쁘다. 귀도 너무 예쁘게 만들. 당시 파리 미술계에서는 로댕하고 클로델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로댕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로즈 베레도 클로델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그렇죠. 마음이 아프다.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댕은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성의 일부를 빌렸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불편한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이 도피처에서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고 작품도 여기서 함께 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니까 이제 클로델 마음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로댕에게 서약서를 주면서 자신에게만 충실하라고 이제 맹세하고 사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로댕은 로즈 베레와 관계를 정리하고 클로델과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럼 약속대로 맞아. 로즈베레랑 정리했어요? 근데 로댕이 로즈베레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뭐지? 클로델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행동을 하진 않아요. 뭐예요? 예정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리를 하기는커녕 먼 여행을 떠날 때는 또 로즈베레에게 편지를 또 보내고 그러니까 보고를 항상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로즈베레에게 보낸 편지도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사랑하는 로즈. 어젯밤 당신의 꿈을 꾸었어. 이놈의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그 당시 쓸 수 있었다면 그 감동을 여러 가지 다정한 표현으로 옮겼겠지만 나의 변덕을 늘 받아주는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오. 당신의 오규스트 로댕. 이거 이중인격 아닌가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로댕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네, 맞아요. 로즈는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솔직히. 클로델이랑 그 관계가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로즈베레는 엄청나게 괴로워했죠. 심지어 클로델이 로댕의 집을 이게 훔쳐보는 그런 모습을 보자 자기가 총을 껐다는. 로즈베레가. 네. 그러니까 로즈베레는 사실 로댕과 클로델의 관계를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로댕의 실질적인 아내로 가정을 돌보고 있었고 정말 로댕의 구두끈까지 묶어줄 정도로 헌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클로델은 자기를 정식 아내로 받아주겠다는 로댕의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Tu veux la quitter? Mais qu'est-ce que tu veux que je fasse? Que je la renvoie sur le champ comme une domestique?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계속해서 로댕의 우유부단한 행동뿐이었죠. 그래서 이때 점점 지쳐가던 클로델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로댕의 내연녀가 아닌 예술가로 당당히 인정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개인 작업에 몰두를 하면서 마침내 한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궁금하다. 이건 도움 안 받고 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샤쿤탈라라는 작품인데요. 남자가 무릎 꿇고 구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연인이었다가 갈라졌었는데 마침내 재회한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관능적인 순간을 담고 있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부드럽고 좀 섬세하지요. 그래서 클로델은 샤쿤탈라로 파리 예술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바로 그 파리 살롱전에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조각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재능을 얻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지? 입상을 하게 된 카미유 클로델은 1년 후에 조각가로서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각가로서. 정답. 로즈베레가 죽이러 온 거예요. 정답. 이제 소문을 딱 어딘지 위치 파악이 된 거죠. 이 대회에 나왔으니까. 네네. 죽이러 가는 거예요. 로즈베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모든 바람 폈던 여자를 다 죽이고 제거했을 수도 있어요. 지원 씨 오답. 정답. 네, 규현 씨.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야, 너 그 조각을 만들었는데 내연남 로댕이 다 만들어준 거 아니야? 대리. 굉장히 비슷해요.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해주세요. 한 단어로요? 네. 표절 시비. 규현 씨 정답입니다. 표절? 네. 클로델에게 닥친 위기는 바로 표절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수상 후 1년 뒤에 한 조각가가 발표한 작품이 샤쿤탈라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일단 그 작품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예 다른데 뭔가. 그러니까 오른쪽 작품은
영원한 우상이라는 작품이고요. 당시 여성 예술가가 입지가 굉장히 맞아요. 좁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클로델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로댕의 연인이란 꼬리표 때문에 경력을 제대로 인정 못 받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로댕은 이렇게 표절 시비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로댕이 감싸줘야죠. 이거 아니, 공식 발표해야죠. 아니야, 말 안 했을 것 같아. 아니 설마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인데? 아니 봐봐요. 로댕 입장에서는 말 안 하는 게 낫다니까. 결국 로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겠네요. 그렇죠. 클로델은 로댕을 마음에서 이제 완전히 접은 상태였고 로댕은 미안하기는 했는지 몰래 이제 클로델의 조각 작업을 후원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897년에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침내 완전히 파국을 맞게 되는데요. 당시 클로델이 표절 시비 논란을 뒤엎을 만한 회심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댕이 이 작품을 보고 절대 출품하지 말라고 압박을 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작품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역작이 나왔나 봐. 와, 이건 뭐야? 이게 바로 클로델의 성숙의 시대라는 작품인데요. 너무 멋있다 이거. 늙은 여자가 약간 나이 든 남자를 끌고 가고 얼굴이 무서워. 그 뒤에 젊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지금 남자한테 매달리고 있잖아요. 슬픈 표정인데요. 와, 저 몸의 디테일한 표현이 와, 근데 이게 되게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봐도 남자는 로댕이고 늙은 여자는 로스베레고 간절하게 손을 내민 여자는 클로델을 연상하게 됩니다. 와, 진짜. 그래서 이 작품이 발표되면 또다시 스캔들에 휘말릴 거고 이렇게 생각한 로댕은 클로델의 출품을 절대 완강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Comment peux-tu réduire ce que nous avons vécu à cette image-là? Tu me représentes comme un pantin désarticulé par deux femmes? Cette caricature est ignoble. Tu veux que je fasse autre chose que ce que je fais? Il n'y a aucune comparaison entre toi et moi. Quoi? Aucune. Tu es un sculpteur de troisième ordre. Mais j'aurais préféré ne jamais te rencontrer. J'aurais préféré être dans un asile, là où tu aimerais bien me mettre d'ailleurs. 진짜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너무 나쁘다. 게다가 로댕이 석고상이었던 성수구의 시대가 청동상으로 완성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청동으로 제작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사하는 국립예술위원회가 있는데 로댕이 심사위원이었어요. 근데 성숙의 시대가 그 심사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로댕이 개입해서 그랬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에게 심증은 누가 봐도 충분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성숙의 시대를 출품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클로델은 정말 크게 낙담을 했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뜨거운 로댕과 클로델의 사랑이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